자, 오늘의 주제는 브라질 원정군과 미국 육군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죠? 특히 이탈리아에서 마크 클라크 장군이 지휘한 미국 제5군에 관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는 바로 이 책을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이 책은 원수 주앙 바티스타 마스카레냐스 지 모라이스의 회고록입니다. 그는 FEB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는 4군단의 공식 역사도 읽고 있습니다. 크리텐베르거 장군, 윌리스 크리텐베르거의 책이죠. 그는 마스카레냐스 지모라이스의 직속 상관이었고, 따라서 이탈리아 전선에서 브라질군의 직속 상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과 미국이 전장에서 맺었던 관계를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이 두 저서를 통해서입니다. 저는 오히려 더 비중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군의 공식 역사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4군단의 공식 역사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우리는 브라질 원정군과 가장 가까이에서 일했던 기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장교들과 병사들, 사단 지휘부와 직접적으로 접촉했던 곳이죠. 그러니까 가장 현실을 잘 기록해야 하는 곳이죠. 그렇죠? 가장 높은 수준의 현실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브라질 원정군이 겪은 사건의 연속성을 가장 잘 반영해야 합니다.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제4군단의 공식 기록과 마스카레냐스 지 모라이스의 회고록은 매우 일치합니다. 알겠죠? 둘은 정말 자매처럼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도한 애국심 같은 건 없는 거죠. 그렇죠? 마스카레냐이스 회고록에는 그런 애국심 과시는 없습니다. 없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책은 그가 자신의 군 경력 중 가장 중요한 시기에 대해 쓴 책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20년 후였습니다. 그는 사건이 일어난 지 20년 후에 그 책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는 논란이 될 만한 사실들이 책에 너무 많이 드러나지 않도록 약간의 수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스카레냐스가 4군단과의 관계에 대해 매일 나누는 대화는 4군단 EFEB에 대해 말하는 내용과 매우 비슷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당신에게 다음과 같은 점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전체적인 상황, 그러니까 FEB가 전투에 투입되게 된 배경, 그리고 FEB가 제4군단에 의해 어떻게 전투에 투입되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4군단, 이 어떻게 원정군, 즉 브라질 원정군을 선택해서 그들의 작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인 몬테카스텔로를 맡겼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제가 뭐라고 했죠? 주요 작전 목표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왜 제가 주요 목표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또 다른 주요 목표는 바로 옆에 있던 몬테 벨베데레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상황을 이해해 봅시다. 그리고 이 구글어스 화면을 보세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미 모든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경계선들, 그렇죠. 작전 구분선들과 산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위치들도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이걸 꽤 오랫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계속해서 제2차 세계대전의 브라질 강의에서 사용할 겁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강의도 분명히 좋아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강의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알겠죠? 먼저 지도에 있는 이 선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 봅시다. 알겠죠? 여기 이 굵은 선, 이 굵은 파란색 선은 미군과 영국군 사이의 작전 구역 분리를 의미합니다. 알겠죠? 여기에는 미국 제5군이 있고 여기에는 영국 제8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제8군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 구역에서의 작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구역에는 더 작은 파란색 선이 있습니다. 이 작은 파란색 선은
제프리 키스 장군이 이끄는 미국 제2군단의 작전 구역을 구분해 줍니다. 이 부대는 아주 노련한 부대입니다. 그리고 미국 제4군단 윌리스 그리텐버거 장군이 이끄는 제4군단의 구역을 나눕니다. 야, 제4군단의 구역 크기 좀 봐. 너도 좀 이상하다고 느꼈지? 왜 제2군단 구역은 작고 제4군단 구역은 이렇게 클까? 내가 설명해 줄게. 잘 봐. 로마를 해방시킨 부대가 여기야. 여기. 로마 보이지? 로마를 해방시킨 부대는 제4군단이 아니었어. 왜냐하면 이 시기에 이 지역에는 제4군단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거든. 로마를 해방시킨 부대는 아주 노련한 다른 부대였는데 바로 제6군단이었어. 루시안 트러스콧이 지휘한 제6군단이 바로 여기 안치오에 생육했던 부대야. 1944년 초 1월 6일에 안치오에 상륙했던 부대였지. 거기서 거의 5개월 동안 갇혀 있다가 이후에 로마를 점령했지. 그리고 6군단 정말 노련한 부대였지. 계속해서 아르노강까지 진격했어. 여기 보이시죠? 아르노강이요. 이 큰 강이 여기 있는데 피렌체를 지나고 피사도 지나가죠? 그래서 이 지점부터 친구야, 6군단 이 유럽 정구 작전권에 편입됐어. 여기 위에 프랑스에서 말이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944년 6월 6일부터 연합군이 프랑스 북부를 침공했죠. 하지만 사라드게라를 지켜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곳에서 처음 한 달 반, 2달 정도의 작전, 노르망디에서의 작전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치열한 전투였죠. 특히 강 지역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르망디 전선은 8월 초에야 비로소 돌파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죠? 아이젠하워는 노르망디로 보내지는 독일군의 병력 규모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죠. 맞죠? 그래서 아이젠하워는 지중해 작전 사령부에 프랑스 남부 침공을 계획하라고 지시했어요. 언제였죠? 아직 모릅니다. 어떤 장비로요? 아직 모릅니다. 모든 장비가 여전히 영국 해협 침공을 지원하고 있었으니까요.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영국 해협 침공 당시 셰르부르 항구를 점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직 점령이 이루어지지 않았었죠. 그리고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폭풍 때문에 오마하에 있던 멀버리 항구가 파괴됐었죠. 여기 오마하에 있던 미국 항구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항구도 없었고 연합군은 보급을 위한 물류도 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골드에 있는 영국의 유일한 멀버리 항구만 의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로 프랑스로 보급품을 육로로 운반할 수 있는 방법을 확장하는 게 매우 필요했어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침공을 막고 있던 독일군의 병력을 분산시키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남부 침공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병력으로요? 무슨 병력으로요? 어떤 부대인지 알아? 육군 제6군단과 함께야. 루시안 트러스콧의 육군 제6군단. 그러니까 여기서 옮겨진 거야. 여기서 옮겨진 거야. 그리고 리보르노에 대기시켜서 프랑스 남부 침공 작전을 위해 준비시킨 거야. 그뿐만 아니라 미군 제5군은 6군단만 잃는 게 아니었어. 미군 제5군은 프랑스 원정군도 잃었어. 원정군 말이지. 3개 사단. 아니, 4개 사단. 1개 사단. 자유 프랑스 사단 하나. 모로코 사단 2개. 그리고 알제리 사단 하나. 프랑스 사단 4개. 그리고 루시안 트러스콧의 3개 사단. 총 7개 사단이 한 번에 마크 클라크에게서 빼앗겼어. 브라질 원정군이 그때 여기 아래쪽 나폴리에 도착했어. 7월 16일에 나폴리에 도착했는데 그때 이미 이런 병력 철수가 진행되고 있었어.
알겠어? 여기 아르노 전선에서의 병력 철수가 이미 진행 중이었어. 그러니까 마크 클라크가 하룻밤 사이에 자신의 주력 보병을 대부분 잃었다고 상상해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친구. 그는 군단 하나만 남았는데 그게 제2군단이었고 보병만 있었어. 보병만. 그리고 루시안 트로스콧이 이끌던 제6군단이 빠져나가자 그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 로마에서 제4군단이 활성화됐어. 그런데 제4군단은 원래 기갑군단으로 창설된 거였어. 그래서 그 군단의 지휘관도 전차 장교였고 조지 패튼의 후원을 받은 윌리스 크리텐버거라는 전차 장교였어. 아이젠하워는 크리텐버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그래서 크리텐버거를 이탈리아로 보내서 일종의 유배처럼 제4군단의 지휘를 맡겼지. 크리텐버거가 이탈리아에 도착했을 때 그는 단 2개 사단만을 가진 군단의 지휘를 맡게 돼. 미국 제1기갑 사단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제6기갑 사단. 이야, 딱 이 2개뿐이야. 보병도 없어. 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여기 8월쯤이야. 결국 9월에 야크트게 슈바더 77, JG 77. 이탈리아에서 작전 중이던 마지막 독일 전투기 부대가 독일로 철수하게 됐어. 독일로 보내졌어. 라이히스페어 타이디궁, 즉 독일 본토 방공전에 투입된 거야. 맞지? 이탈리아에 남은 전투기는 뭐였지? ANR의 2개 전대만 남았던 거지? 여기서 북부 이탈리아의 산업지대를 방어하던 비행장들을 지키고 있었지. 그러니까 JG-77처럼 다양한 요격 부대가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이 지역, 여기 5 군의 대공 부대들은 적의 항공 활동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결국 불필요하다고 여겨졌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진 그 많은 대공포 부대들은 어떻게 됐을까? 상황이 급박해지자 그 모든 대공 부대와 그 병사들은 즉석에서 보병 부대로 전환되어 태스크포스 45라는 임시 부대로 편성됐어. 태스크포스 45는 폴 러틀리지라는 준장 지휘하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도 그렇게 유능하진 않았어. 그런데 이 모든 게 FEB와 무슨 관련이 있냐고. 잘 들어봐. 그 사이에 FEB는 7월 16일에 나폴리에 도착했어. 왜냐하면 브라질과 미국 간의 국제 협정에 따라 FEB는 알제리로 가야 했거든. 그리고 알제리에서 훈련을 마치기 위해 FEB는 알제리로 가서 훈련을 받아야 했어. 마스카레냐스는 북아프리카와 이탈리아에 갔었어. 그리고 43년 12월에 알제리에서 아이젠하워를 만났지. 그리고 아이젠하워에게서 이미 FEB를 알제리에서 받아들이고 알제리에서 FEB의 훈련을 마치고 FEB를 전투부대로 이탈리아로 보내는데 동의를 얻었어. 전선에 투입될 준비가 된 상태로 말이야. 그게 실제로 일어났나요? 아니요. 왜죠? 왜냐하면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클라크의 모든 사단을 프랑스 남부로 보내기로 결정하면서 클라크는 보병이 없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브라질 원정군에게 알제리를 거치지 말고 바로 이탈리아로 오라고 했어요. 아니, 바로 이탈리아로 가라고 했죠. 그런데 클라크의 이 명령은 FEB가 제5군에 편입되도록 하는 공식적인 명령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이해했어요? 부대를 이탈리아로 불렀지만 부대는 무장 없이 이탈리아에 도착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브라질과 미국 간의 합의였거든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말하는 것과는 달리 무기를 가져갈 필요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헛소리가 많지만 실제로 무기를 가져갈 필요가 없었어요. 이탈리아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어떻게 배치되는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탈리아에 도착했다고 해서 모든 종류의 무기, 차량, 탄약, 보급품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전투부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배치가 없었기 때문에
파견군의 첫 번째 부대는 이탈리아에서 한 달 정도 그냥 체력 훈련만 했어요. 클라크 장군이 브라질 원정군의 배치 명령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8월이 되어서야 브라질 원정군이 그 배치를 받았습니다. 크리텐베르거 장군의 제4군단에 편입되었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 군단은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6군단과 프랑스 원정군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모든 지역이 4군단에 남겨졌고 4군단 2 방어선을 맡게 되었습니다. 보병 없이 오직 TF-45, 즉 45 임무부대만이 긴급하게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버팔로 사단, 즉 흑인 분리병으로 구성된 92사단, 이 FEB보다 먼저 도착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FEB보다 먼저 전선에 도착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370연대였습니다. 오직 연대만, 사단의 선구자였던 370연대, 그리고 6보병연대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FEB의 선구자는 370연대였습니다. 이탈리아에 도착했고, 보세요. FEB보다 늦게 이탈리아에 도착했지만 FEB보다 먼저 최전선에 투입됐습니다. 2주 후에 370연대. 그러니까 370연대의 92대대 병사들이 이탈리아에 도착해서 발을 디디자마자 이미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미국에서 훈련을 마치고 출발해 이탈리아 도착 시 이미 제4군단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바로 최전선에 배치됐지만 FEB는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클라크는 명령을 명확하게 내리지 않았고 단순히 그들에게 이탈리아로 오라고만 했을 뿐 그들을 제4군단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6보병연대는 제병 협동 훈련 없이 이탈리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병 협동 훈련은 병사 훈련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인 훈련을 아주 잘 받았습니다. 비록 무기가 적합하지 않았고 이탈리아에서 사용할 무기와는 달랐지만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어느 정도 훈련이 이루어졌고 어쨌든 훈련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병협동 훈련은 실제로 전선에서 사용할 무기와 장갑차, 포병, 그리고 많은 포병 예비대와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훈련은 오직 이탈리아에서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FEB는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탈리아에서 한 달이 지난 후 그들은 타르키니아라는 도시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도시는 실제로 여기 로마에서 조금 북쪽에 있는 치비타베키아 근처에 있습니다. 여기서 FEB는 모든 장비, 트럭, 대포 등 모든 것을 받게 되고 이후에 바다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 바로 피사 지역의 바다라는 곳입니다. 여기 바다라는 곳에서 8월 말과 9월 초 3주 동안 제일진 6연대의 제병협동훈련이 진행됩니다. 이해했죠? 상파울로 진입니다. 그리고 FEB는요. FEB는 8월부터 이미 방어하고 있던 구역에 투입될 거고 3주 후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370연대, 흑인연대, 그리고 결합된 연대. 단계, 그게 바로 결합된 6연대의 훈련이고 단계, 그게 바로 무기훈련 연대입니다. 마사라는 도시는 여기 있어요. 마사, 알겠죠? 여기 있는 이 해안 도시는 9월 16일에 FEB가 370연대를 교체하게 될 곳입니다. 마사로사와 카마이오레를 점령하면서 여기 프라노산을 점령하고 마침내 이른바 전선 전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해서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이 계곡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계곡이 바로 세르키오강 계곡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르고 아모자노를 점령하고 포르나트를 점령하고 바르가를 점령한 다음 마지막으로 카스텔 누오보 디 가르파냐나를 점령하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 이곳이 이 지역에서 독일군의 주요 물류 요충지였죠. 그 시기에는, 맞아요. 그 시기에는 이미 그렇습니다. 370 흑인 연대가 여기서 철수되어 이쪽으로 이동했고 그동안 FEB는 전투 세례를 받고 있었죠. 여기로 이동되어 바로 여기 가이아데 몬타노 앞에 배치되었습니다. TF-45, 즉 45 임무부대와 함께였습니다.
알겠죠? 여기에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곳이 제사군단의 주목을 받는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이 노란색 도로가 바로 64번 도로, 유명한 64번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볼로냐까지 이어집니다. 볼로냐는 이미 포강 계곡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여기 포강의 평야죠. 그리고 이 도로가 산맥을 가로지릅니다. 그러니까 볼로냐로 접근하는 길은 64번 도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쪽이 바로 제2군단의 지역입니다. 여기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모든 장비와 보급품이 하역되는 항구는 리보르노입니다. 그래서 모든 보급품을 도로로 64번 도로를 통해 볼로냐까지 이동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64번 도로 전체가 완전히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여기 제사군단 구역에 두 지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 두 지점이죠. 도로가 여기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굽어지다가 그 다음에 북동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바로 여기 신라 지역에 있고 여기서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 도로 전체 지역이 독일군 포병의 사정거리 안에 있었습니다. 여기 독일군 관측소를 통해서요. 몬테카스텔로와 몬테벨베데레. 여기 몬테카스텔로와 몬테벨베데레. 이 두 산입니다. 맞죠? 그래서 몬테카스텔로가 중요했고 그래서 몬테벨베데레가 중요했던 겁니다. 자, 이게 브라질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게 무슨 관련이 있냐면 말이야. 1900년 10월 30일 1944년 10월 30일 제노비오 다코스타가 여기에서 브라질 원정군의 연대 전투팀을 지휘하고 있었지. 그렇지. 여기 세르키오 계곡의 6연대에서 카스텔로 노부지 가르파냐나를 점령하기 위해 마지막 공세를 펼치려고 했지. 마스카레냐이스지 모라이스는 그 지역을 떠나서 여기 5군의 본부 파수드 푸타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러 갔어. 바로 여기 봐. 그래서 푸타 궁전 회의가 거기서 열리게 된 거야. 그리고 파수드 푸타 회의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브라질 원정군의 역사를 형성하게 되는 거야. 어떻게 그런 줄 알고 싶지? 하지만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걸 이해하려면 말이야. 이건 말이야. 전부 다 독서에 기반한 거고 역사학에 기반한 거야. 이건 다 진지한 거지. 네가 유튜브에서 보고 있는 그런 인공지능 쓰레기 같은 게 아니야. 네가 그런 걸로 배워봤자 소용없어. 인공지능으로 만든 영상, 인공지능으로 만든 대본, 인공지능으로 만든 참고 문헌. 아니야. 그건 다 헛소리야. 그리고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고 싶고 선생님으로서 교실에 들어가 내가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역사를 자신 있게 알고 있다고 느끼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교실에 들어가서 학생들의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하고 싶거나 대본을 쓰고 싶거나 책을 쓰고 싶거나 수집도 하고 싶거나 유니폼에 대해 알고 싶거나 역사를 좋아한다면 에카데미아 SDG의 브라질 제2차 세계대전 강좌에 등록하세요. 수업은 5월 26일부터 시작해서 7월 16일까지 진행됩니다. 네, 주 2회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됩니다.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없다면 나중에 녹화본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보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럼 당신은 무엇을 하나요?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죄송합니다.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세요. 픽스로 결제할 수도 있고 신용카드로 최대 12개월 할부로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할부금으로 진짜 브라질 원정군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추측만 하는 사람들이나 허황된 이야기만 믿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세요. 알겠죠? 이게 바로 영상 중간에 내가 너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야. 이 강좌는 진짜로 브라질의 FEB 역사를 제대로 배우고 싶은 너에게 절대 놓칠 수 없는 기회야. 왜냐하면 FEB뿐만 아니라 FAB,
즉 제1전투비행대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알겠지? 그리고 브라질 해군도 포함돼. 하지만 그러려면 이 강저에서 나와 함께 진지하게 공부해야 해.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아래 클릭해서 꼭 신청해. 알겠지? 계속해서 왜 1944년 10월 30일의 파소데프타 회의가 FEB의 역사에서 그렇게 중요한 걸까? 왜냐하면 그 회의에서 마크 클라크가 자신의 군단 지휘관들, 즉 제2군단과 제4군단의 지휘관들을 불렀기 때문이야. 제프리 키스와 윌리스 클리튼버거도 초대하고 또 모든 사단장들도 부르지. 마스카레나스 G 모라이스, 알몬드 장군,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말이야.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 미군 제5군의 목표는 크리스마스 전에 볼로니아를 점령하는 거야, 친구. 크리스마스 전에 볼로니아를 점령하는 거라고. 이게 10월 30일의 일이야. 즉 사실상 연말까지 2달이 남았고 크리스마스까지는 2달도 안 남았다는 거야. 마크 클라크가 고집을 부리면서 크리스마스 전에 볼로니아를 점령하라고 했어. 그리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고. 제발. 진짜로 그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겠어? 그건 한 가지 방법뿐이었어. 브라질 원정군은 여기 세르키오 계곡에서 철수하게 될 거야. 많은 사람들이 브라질 원정군이 31일 반격 후에 철수했다고 했어. 다음 날은 아니었어. 이미 브라질 원정군은 레노 계곡, 즉 전선에서 가장 치열한 지역으로 이동하기로 결정되어 있었어. 주요 목표를 점령하기 위해서였지. 브라질 원정군은 반격이 있기 전부터 이미 철수하기로 결정되어 있었어. 알겠어? 클라크 장군이 크리스마스 전에 볼로니아를 점령하려고 세운 계획 때문이었어. 그래서 6번째 연대만 여기서 철수한 게 아니라 다른 2연대의 운명도 마찬가지였어. 제1보병연대와 제11보병연대 맞지? 나머지 브라질 원정군 부대는 10월 6일에 이탈리아에 도착해서 10월 15일에 리보르노에 상륙했어. 그리고 지금은 여기 피사 근처에 야영하고 있었지. 병사들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재병 협동 훈련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렇지 않으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빌라 밀리타르에서 신체 훈련만 받은 사람을 그냥 데려다가 전장에 내보내는 거야. 그를 독일군과 맞서게 하는 거지. 제5군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 지역에서 말이야. 푸타고게 회의에서 제1 및 제11연대 그리고 브라질 원정군의 다른 1만 명의 병사들 말이야. 그들은 재병 협동 훈련도 받지 않은 채 피사에서 바로 전선으로 투입하기로 결정됐어. 하지만 마스카레냐스 G 모라이스는 그 결정에 항의했어. 미국 제4군단의 역사는 여러 차례 브라질군을 강조해서 언급하고 있어. 2번째 파병된 브라질군은 훈련도 없이, 정말 훈련도 없이 전선에 도착했어. 윌리스 크리텐베르거도 아마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거야. 그들을 캠프 지역에서 데려다가 훈련도 없이 전선으로 보내는 거야. 왜 그런지 알아? 클라크가 크리스마스 전에 볼로니아를 원한다고 강하게 밀어붙였으니까. 그렇지, 맞지? 이건 아마도 워싱턴에서 내려온 정치적인 목표야. 왜냐하면 같은 시기에 여기서 마켓가든 작전이 저 위 네덜란드에서 실패했거든. 모두가 기대했지. 크리스마스 전에 승리해 베를린에 도착하는 거였어. 그래서 미국 언론도 점점 냉담해지기 시작했지. 그렇지? 전쟁의 진전에 대해 좀 더 미지근해졌고, 적어도 이탈리아 전선에서 이런 규모의 승리를 거두면 정부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었지. 그렇지. 그래서 아마 클라크는 워싱턴의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 같아. 알겠지? 그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클라크는 뭘 했냐? 11월 말쯤에 클라크는 나머지 2연대도 전선 지역으로 오라고 명령해. 그리고 왜 2연대만 있었냐고? 다른 미군 군단은 없었나? 그 병력들은 왜 여기서 공격하지 않았냐고? 알지? 왜 그런지 알아?
왜냐하면 제2군단은 전년도부터 계속 작전에 투입되고 있었거든. 제2군단은 몬테카시노 전선부터 계속 최전방에 있었거든. 몬테카시노 전선부터 말이야. 그는 이 모든 걸 해냈고 사단들은 극도로 지쳐 있었어. 완전히 탈진했고 사상자도 많았고 재정비와 보충이 절실히 필요했지. 그리고 바로 여기서 보시다시피 제2군단의 사단들이 12월에 볼로냐를 향한 최종 공세를 펼치게 되는 거야. 이해했지? 그 사단들이 바로 10월 30일이 되는 거지. 마크 클라크는 제2군단의 사단들이 후방으로 가서 필요한 휴식을 취하도록 결정했고 제4군단의 사단들이 볼로냐까지 보급품을 운반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척하도록 했어. 이제 드디어 이해했지? 이제 왜 더 명확할 수 없는지 알겠지? 그런데 제4군단의 보병은 기본적으로 브라질 보병으로 구성되어 있어. 형, 그들은 92사단의 유일한 연대를 가지고 있어. 알겠지? 왜냐하면 9월 말에 도착했던 다른 2개 연대는 이제 여기 저강도 지역에 배치되어 접종받고 있었거든. 브라질 연대는 이미 6연대에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몬테카스텔로 지역으로 이동했어. 미국 흑인 연대도 내가 말했듯이 여기로 이동했고 가두와 몬타노에 배치됐어. 그리고 여기 몬테 벨베데레 앞에는 미군 대공포병 부대인 태스크포스 45가 배치됐지. 이미 45일간의 직접 전투 후 1944년 11월 24일에 6연대의 3개 대대가 44. 몬테벨베데레와 몬테카스텔로의 건축소를 공격하기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370연대는 이곳 가도와 몬타노 그리고 그 주변에서 전투에 투입되었고 45 임무부대, 즉 대공포병들은 몬테벨베데레에서 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물론 당시 FEB가 보유하고 있던 3개의 대대를 동시에 모두 투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한 대대, 저기 한 대대, 또 다른 곳에 한 대대만 투입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3부대는 연대급 부대였기 때문에 전체가 한 번에 공격하지 않고 한 대대만 공격에 투입하고 2대대는 예비로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FEB는 적은 인원으로 몬테카스텔로를 공격했습니다. 단일 대대만으로는 전진할 수 없었고 370연대도 단일 대대만으로는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TF-45는 더 나은 전차 지원을 받아 대대 단위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벨베데레 주변을 점령하고 다음 날인 11월 25일에 벨베데레를 점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서 6번째 연대의 상파울로 병사들은 이미 완전히 지쳐있죠. 그렇죠? 이미 그렇습니다. 그들은 2달 넘게 쉬지 않고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스카레냐스는 11월 29일, 그러니까 나흘 뒤에 몬테카스텔로를 다시 점령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새로운 시도죠. 하지만 마스카레냐스는 첫 번째 보병연대의 대대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1연대와 11연대 소속 대대들은 완전히 푸내기였죠. 그리고 더 복잡하게 만든 건 전날인 11월 28일에 독일군이 여기서 미국군에게서 몬테벨베데레를 다시 탈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포병 화력이 여기서 브라질 원정군 위로 쏟아집니다. 그런데도 말이야. 11월 30일 이후고 크리스마스까지 25일 남았어. 마크 클라크는 포기하지 않았어. 그는 아직도 크리스마스 전에 볼로냐를 원해. 하지만 도로가 독일군의 포격으로 뒤덮여 있어서 보급품이 올라가지 못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마크 클라크가 몬테카스텔로의 추가 공격을 명령해. 이 시점에서 친구야. 이 시점에서 벨베데레는 부차적인 게 돼. 그리고 클라크는 이미 기다리고 있어. 왜냐하면 그가 흑인 연대를 여기서 빼서 저기로 세르키오 계곡으로 보냈거든.
세르키오 계곡으로 보냈고 여기에는 미군 흑인 연대가 있었어. 그는 12월 26일. 반격을 당할 거야. 그렇지? 소모 콜로니아에서 크리스마스 공세가 바로 여기서 있었지. 그때부터 말이야. 92 버팔로 미군 사단 은 2선 부대로 간주돼. 오직 방어 작전이나 순찰 임무에만 적합하다고 평가받게 되지. 그렇지? FEB도 마찬가지로 전투 경험이 없는 사단이라고 할 수 있지. 그렇지. 완전히 신참임에도 불구하고 FEB는 이미 높은 가치의 사단으로 취급받고 두 목표 중에서 주요 목표를 점령하는 임무를 맡게 돼. 알겠지? 우리가 가진 병력으로 목표를 공격한다고 해보자. 둘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까? 몬테카스텔로를 선택하자. 왜냐하면 그게 더 중요하거든. 자, 목표를 공격하려면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잖아. 벨베데레와 카스텔로 중 하나만 공격할 수 있다면 병력이 부족하니 더 중요한 몬테카스텔로를 선택해야 한다. 이건 아직도 헛소리여는 너한테 하는 말이야. 몬테카스텔로가 부차적이었다고 말하는데 몬테카스텔로가 뭐라고? 아니야. 몬테카스텔로는 벨베데레보다 우선적으로 12월 12일 공격 시도의 주요 목표로 제오군이 선택한 곳이야. 하지만 마스카레니아스는 새로운 신병 부대를 데리러 가야 했어. 전투력 유지된 부대들이었지, 맞지? 아직도 사상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 그리고 같은 대대를 계속 쓸 수는 없어.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대대를 소모하게 되거든. 대대들은 피해를 입으니까 전선에 있는 대대들을 교체해줘야 해. 그리고 오를 기억해야 해. FEB의 보충 1차 부대지. 그렇지? 인원 보충소에서 이탈리아에 도착한 건 12월 초였어, 친구. 이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마스카레냐스 장군은 그때까지 전사자를 대체할 방법이 없었어. 그래서 항상 신병들로 대대를 꾸려야 했고 그들에게 경험을 쌓게 해야 했지. 이미 실전 신고식을 치렀고 12월 12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 날씨가 안 좋았어. 이슬비가 내리고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어. 독일군은 29일 산을 점령하려는 시도에 경계심이 높아져서 산의 방어를 강화했어. 철조망을 설치하고 벙커를 더 많이 파고 지르밭도 만들었지. 그래서 여기 친구야. 완전히 지옥이 되어버렸어. 용광로 같은 상황에서. 그리고 FEB가 또다시 경험이 부족한 부대로 공격을 강요받으면서 산을 점령하지 못했어. 알겠지? 그러면 네가 생각하기에 제4 군단 이 브라질 원정군을 비난한 이유가 몬테케 카스텔로를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아니, 만약 네가 영어를 알고 공식 기록을 읽어본다면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 모든 조건들이 가능한 모든 부정적인 조건들이 FEB를 상대로 조성되었고 이런 모든 이유들과 훈련 없이 전선에 투입될 수밖에 없었던 부대의 경험 부족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12월 12일 이후에는 크리텐베르거 자신이 와서 이제 그만 이러고 말해. 크리텐베르거가 말하지. 더 이상은 안 돼. 멈춰야 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왜냐하면 12월 12일에는 이미 이탈리아로 가고 있던 제10 산악사단 제1 연대의 선발대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에 볼로니아에 도착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던 거야? 길이 막혀 있고 훈련도 받지 않은 유일한 부대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그래서 크리텐베르거가 말했어.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은 더 이상 공격 작전이 없을 거라고. 그리고 크리텐베르거 자신이 제4군단 공식 기록에 제4군단 이 새로운 브라질 연대의 훈련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적었어. 이 병사들의 역량을 빠르게 키워서
전쟁에 적합한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지. 알겠어? 그래서 이런 관계들의 복잡성은 내가 알기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근데 난 정말 놀라워, 친구야. 이런 책들이 새로운 책이 아니라는 게 말이야. 이런 결론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나와 있었잖아. 그리고 이건 내 잘못이기도 해, 친구야. 내가 이게 내 잘못이라고 말하는 건 이미 피비 폴 세우 코만단테를 읽었기 때문이야. 누군가가 FEB에 대해 읽기 시작한다면 가장 먼저 이 책을 권할 거야. 그리고 내가 추천한다고 했지만 사실 추천하는 게 아니야. 나는 메이라마토스의 책을 이미 읽었어. 마레샬 마스카레냐스, 지무라이스의 시대 알지?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나는 메이라마토스의 이 책, 마스카레냐스에 대한 메이라마토스의 이 전기를 마스카레냐스 장군, 마레샬 마스카레냐스의 회고록과 혼동했어. 그리고 나는 아직 그 책을 읽지 않았었어. 그리고 지금 나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제사군단의 역사와 마스카레냐스의 회고록을 병행해서 읽고 있는데, 와, 완전한 그림이 내 앞에 나타났어. 그래서 여러분과 이걸 나누고 있는 거야.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좋았나요? 이미 알고 있었나요? 댓글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강의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제2차 세계대전 속 브라제. 여러분, 우리와 함께 강의를 들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원정군에 관한 모든 것,